자, 11번은 윌슨의 정치이론인데요. 윌슨은 일단은 가장 기본은 그 정치 내가 구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죠. 뭐 대중정치, 이익집단, 기업과 고객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는 사례 문제. 그래서 이것도 사례 문제. 이런 사례형 문제가 되게 많아요. 많고 또 나왔고. 그래서 평상시에 봤던 거라서 큰 어려움 없는 거고 사실은 국회 8급에 나왔던 게 좀 더 어려운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어려움이 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례도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그 기준 갖고 적용해 보셔야 돼. 편익이 왜 넓게 분산되고 왜 비용이 넓게 분산되는지를 갖다가 비교해서 풀어봐야 나중에 서른 개 들어오더라도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풀기 어려워져요. 자, 12번은 이것도 앞에 나왔던 그 내용이 또 나온 게 1번 지문인데요. 규제의 유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저 뒤에 정책론 가서 배울 정책의 유용 중 규제 정책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또 분류한 사람이 레플리하고 프랭클린이 보호적 규제, 경쟁적 규제로 구분했던 거고 이것도 그냥 무난한 지문이에요. 공부를 이미 한 사람이라면 되게 쉬워요. 제가 늘 수업 때 암기시키는 법이 RF 경보. RF 경보가 무슨 말이에요? RF 경보. 리플리, 프랭클린의 경보.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거든. 금방 나와요. 제가 평상시 수업할 때 암기시킨 거 있잖아요. 정말 유용해요. 다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경제 규제는 주로 뭐 가격에 개입하고 진입을 페이지에 오갑, 독과 진품, 가격, 진입 그잖아 지금, 그렇지? 자, 3번이 좀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포지티브, 네거티브. 자, 포지티브라는 말은 포지티브. 이것도 보세요. 벌써 들어는 봤어. 그런데 이걸 암기했다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밖에 없어, 내용이. 근데 우리는 이해가 돼 있어. 그러면 차근차근 풀면 돼. 자, 포지티브, 네거티브. 얘는 규제하는 형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포지티브는. 긍정적 형식이죠. 긍정적. 자, 규제 형식이 뭐뭐 할 수 있다로 돼 있다. 긍정적 내용이. 긍정적 형식이. 이러면 부정적인 형식이. 없다, 아니다 이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내용은 적극적이에요. 이러면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 규제, 소극적인 규제. 그럼 뭐가 더 규제가 더 커 보여? 많아 보이나요? 적극 규제가 크지.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 사람한테는 어떤 규제가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좀 소극적인 거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제한 금지를 좀 소극적으로 해요. 그 말은 규제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부모님이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 그 말은 규제가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 사람인 피규제자는 자율성이 뭐가 더 큰 거예요. 이거 더 큰 거죠. 왜냐면 얘는 원칙이 금지거든요. 원칙이 금지고 예외가 허용이에요. 반대로 이놈은 원칙이 허용이고 예외가 금지거든. 예외가 금지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만 가능하고 다 안 돼. 이러면 없다는 건데 그 없다는 것만 안 하면 돼. 다 돼. 뭐 그런 방식이니까요. 이거 제가 수업 때 정말 이야기 쉽게 설명을 다 드러났어요. 자, 이만큼 듣고 이해되시면 오케이. 안 되면은 이론 다시 확인. 얼마 안 걸리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페이지 확인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와야죠. 그래서 포지티브라는 게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자율성이 더 작다고 봐야지. 이게 받기가 많은 질문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율 규제냐, 뭐 공동이냐, 뭐 나와요. 그것도 그냥 규제한 방식인데 어려운 거 없어요. 스스로 하는 거니까. 됐죠. 자, 13번은 개념을 알고 익히. 규제 피라미드가 어떤 건지. 거기 있는 나머지가 다 앞에 봤던 뭐의 내용이다. 규제의 역설이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박스로 해놓은 거 있어도 해설해. 그 내용이니까. 이 문제도 제가 이 당시
이게 작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모의고사에 출제해서 나온 문제예요. 적중시킨 문제, 이것도. 됐죠? 자, 14번도 규제 개혁도 읽으면 되게 쉬워요. 뭐 유사 정보를 줄이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체계화에 대응하자. 근데 여러분 사전적 규제하고 사후적 규제하고 뭐가 더 좋은 걸까? 규제 받는 사람들은. 자,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 중에서 뭐가 더 좋다? 사후가 좋지.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것보다야 일단은 맡겨놓고 일 터지면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후적 규제가 좋죠. 뭐 감시하고 무난한, 그러니까 읽으면 돼요. 자, 이런 지문이요 어디다 명시적으로 딱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 하세요. 선생님 이 내용이 이 책에는 있어요. 이 책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 책은 말했듯이 뒷북치는 거예요. 책에 없었는데 시험에 나오니까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해마다 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없는 책이 없으면 불안해할까 봐 놓는 것이지. 저는 사실은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책이란 기본을 해주고 나머지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풀어야지. 나온 것도 해봤자 뭐하냐고. 어차피 이것도 문제 풀면서 보완이 돼요. 근데 그걸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책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도 그런 말 많이 들어서 저도 그냥 책에다 넣어놨어요.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책에 반영을 해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거는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금은 좀 실력이 좀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보더라도 책도 없어요. 대학 교재 있잖아요. 하드커버. 그 책은 정말 내용을 기본만 담고 있지. 시험에 나올 게 만약에 100이라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그 대학 교재에는 한 60밖에 내용이 없어요. 근데 60만 갖고도 시험에 나오면 90 맞아요. 왜? 그게 원래 공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은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 그냥 편하게 하고 이거 어딨나 찾지 말고요. 그거보다도 어떻게 풀까를 더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책 읽는 거? 여러분 책에 없어서 못 푸나요? 아니에요. 있지만 이해를 못했거나 기억이 안 나서 아니면 있지만 저기 기통이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지. 여러분 막말로 뭐 학교 다닐 때 뭐 윤리 과목 같은 거 또는 법 과목 같은 거 공부하는데 없어서 틀린 거 아니잖아요. 있지만 암기가 안 됐거나 공부가 안 돼서 못 맞춘 거지. 그러니까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없다 해서 못 푸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편하게. 아예 좀 여유가 생긴 분들은 보면 풀어요. 이거 아마 제가 장담하지만 혹시 동생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풀어봐라. 그러면 아마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풀어요. 왜? 읽으면 답이 나오니까. 규제 개혁의 방향이니까. 규제를 좋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읽으면 나와. 벌써 사전, 사후. 벌써 비교되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가. 나머지가 무난해. 중복 규제를 축소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도 쉽고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태도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즐거워 나중에는. 그럴 때가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있는 것만 풀어서는 안 돼요. 없는 거 풀면서도 본인이 막 즐거워야 돼. 왜? 내가 맞췄구나. 책에도 없는데 맞췄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이제 문제 와봐 풀어줄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은요. 법률 문제예요. 제가 수업 때 법률 푸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어차피 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법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익히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포인트는 항상 4번처럼 무슨 소속이다. 항상 국무총리하고 바꾸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을 바꾸면 국무총리로 바꾸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 공부하시다가 내가 요 본문을 읽는데 소속이 나왔어요. 뭐 기재부 장관 소속이다. 기재부? 행안부인가? 의심하시라고요. 대통령? 국무총리인가? 의심하시라는 거지. 둘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법률은 정말 단순한 거라서 그냥 보면 익히면 돼요. 안 하면 틀리는 거니까. 우리 100점 전선의 가장 큰 위협 존재는 법률. 왜냐면 다른 모르는 내용이나 이론이야 읽고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법률은 풀 방법이 없어요.
왜? 숫자가 나왔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 많은 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쪽이 딜레마인 거예요. 하자니 너무 많아지고 안 하자니 좀 깨름직하고 시험에는 나오고 있고 참 애매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 최근에 나왔던 문제만큼은 알고 가자. 그리고 또 단순한 암기보다도 그 여기서의 논리, 아 이런 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앞으로 예측해서라도 그러면 대비가 돼요. 왜냐하면 지문이 나오더라도 다 모르지 않고요. 한두 개는 알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아는 지문인데 내가 아는 지문 치고 틀리게 되네? 답인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확인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분이 또 질문도 해오셨지만 제가 이제 모 학원에서는 아침 특강에 해요. 법률 특강을. 그거를 벌써 1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저도 했는데 뿌듯하고 저는 나름대로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모든 법률을 다 제가 원문 갖다가 놓고 그 단 나눠서 우측에다가는 기출문제, 그 문제 원문에 있는 것 중에서 문제를 한번 기출문제 확인해보고 설명드리고 중요한 것들 다 설명드리고 하고 다 하고 지금은 20문제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전범위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해온 사람들은 부담이 안 되는데 이제 막 하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뭐 어떻게 우리 공들이면서 기회가 되면 할지 몰라도 지금은 시험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다 하긴 버거우니까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풀어보라는 식으로. 하지만 그것도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거를 좀 제대로 하자는 말씀. 자, 16번은 행정지도 문제인데 행정지도 문제는 잘은 안 나오지만 나올 때 제일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법적 성격이에요. 지도란 한마디로 어드바이스예요. 기억하세요. 어드바이스. 조언한다. 자, 법적 성격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거 딱 머리에 딱 박아둬야 돼. 비권력적 사실행위. 자, 권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가 없어요. 사실행위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도를 받아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 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께 조언을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잘못됐다 하더라도 책임 못 물어요. 왜? 강요가 아니었거든. 그냥 조언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번 답이 그거잖아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아요. 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설과 밑에 박스 그 내용으로 다 커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오긴 나왔지만 읽고 푸는 문제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성격을 잘 기억하자. 비권력적 사실행위구나. 포인트가 그거니까. 그리고 그것만 잘 풀어도 이만큼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은 문제를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이게 다 이제 이만큼 정리가 될 거예요. 자, 17번 문제부터는 이제 공공서비스의 유형인데 마찬가지 가장 기본은 그 서비스의 유형을 구분하는 거죠. 네 가지를. 저는 웬만하면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뭐 3차원 되면 더 좋아. 3차원적 시각으로 이렇게. 사적재, 시장재, 민간재, 집합재, 공공재, 공유재 또는 공동재, 요금제, 유료제. 경합성이 있고 없고 배제할 수 있고 없고 이걸 딱 돌린 상태에서 그 박스가 딱 넣어야 돼. 이거는 이제 섞어놨네요. 자, 일단 가에 들어갈 것이 뭐 사적제, 나는 뭐 공유제. 이건 바꿔놨으니까 지금. 그다음에 다에 들 것은 요금제고 라가 공공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지. 모든 공공서비스는 정보의 개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개입하는 이유가 다르고 개입하는 범위가 다를 뿐이지. 사적제에 대해서는 정보의 개입이 안 돼요? 개입을 하지. 언제 해? 저소득층 영세민들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니까 답은 바로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런 식의 문제가 또 넘겨보시면 18번에 사례로 나와서 사례 가지고. 자, 이 문제는 일단은 그 사례, 가나 다를 아는지, 이거 똑같아요, 지금. 경합, 비경합, 배제, 비배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는 사적제 또는 시장제니까 디귿에 가야 돼. 가와 디귿은 1, 2에 나와요. 선택지문에 1, 2에. 그리고 이제 그 사례가
사례가 뭐 음식점, 뭐 호텔 같은 거잖아요. B가 있으면 돼. 그래서 바로 1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합만 어렵게 돼 있지 참 문제만 열어놔지 참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뻘짓했다. 그냥 사례 묻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봐.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문제 스타일이 우리가 선택 과목 되면서 수능에서 쓰는 사회, 무슨 뭐 과학 이런 문제 패턴을 좀 뺏긴 거예요. 옛날에 이런 문제가 안 왔거든. 행정은 그냥 지문 주고 1, 2, 3, 4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조합 막 물어봐요. 근데 더 되게 화려해 보이긴 하지. 하지만 푸는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요. 그냥 쉽게 묻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묻나는 차원에서. 쉬운 문제. 자, 19번은 정보 실패예요. 실패는 항상 원인 대응책. 우측에 21도 마찬가지. 실패의 원인과 대응책. 그러니까 19번은 정보 실패. 앞에 봤던 게 시장 실패. 지금은 21번은 같이 물어봤어요. 원인과 대응책을. 그래서 답도 쉬워요. 이거는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왜? 뻔히 아는 거고 해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사항이니까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수업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게 뭐냐? 이론 수업할 때 기본을 틀리지 말죠. 기본 틀리면 무조건 떨어진다. 그 기본이란 한 80이나 85는 보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에 속하는 내용이라서 무조건 박스의 그 원인, 우측에 있는 거, 21번에 해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대응책을 무조건 봐놓으시라. 그리고 그 개념 설명할 때, 공부할 때 이 개념 알았다면 그 위에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커버가 되게 되죠. 항상 정보 실패랑 대응 실패는 늘 비교해서 보시고, 자, 보니까 우리 지금 책에는 앞에는 나와 있을 텐데요. 잠깐 누가 확인해 보자면, 뭐냐면, 자,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가봤더니, 거기 핵심 정리에 저 위에, 자, 12페이지, 정보 실패 원인과 대응 방식 나오죠. 그 중에 뭐 사적 목표 설정, 그리고 X 비율만 나오죠. 그거 알고, 우측에 대응책 알고, 그러면 다시 뒤쪽에 37페이지에 있는 20번. 자, 그 내용이 이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야, 여러분.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는 실패 원인 그리고 대응책이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를 끄집어낸 거니까요. 이런 문제도 최근 문제긴 한데 그 전에 이미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쉽게 풀면 돼요. 자, 넘겨서 자, 22도 문제가 어떤 문제? 복합이죠. 복합 다 똑같아요. 시장 실패 원인 대응책, 실패 원인 대응책, 그 묻는 문제.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풀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문이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짧다고 쉬운 게 아니고 그건 장담이 안 돼요. 오히려 길수록 쉬울 수 있어요. 왜 길다는 것은 풀어놨기 때문에 읽으면 되거든. 근데 짧은 건 설명하지 않고 그냥 툭툭 던져놨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읽으면 그냥 푸는 쉬운 문제. 23번은 자, 정보 실패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인 민영화를 묻고 있다. 민영화. 자, 민영화 방식은 나오는 게 뭐냐면 민영화의 방법, 방식, 그리고 민영화의 장단점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23번은 민영화의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문제 푸실 때, 행자 공부하실 때 영어가 병기되어 있는 것들은 꼭 영어를 보고 공부하시라. 그래서 1번이 계약 방식으로 되어 있고 영어의 컨트랙팅 아웃이에요. 그리고 민영화 방식들마다 키워드를 다 제가 언급을 정확히 했죠, 수업 때. 그래서 계약 방식은 키워드가 경쟁, 입찰. 자, 프랜차이즈는 뭐였나요? 일정한 구역 내에서 독점권 주는 거였어요. 독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때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를 제가 누누이 강조했고. 그래서 계약 방식의 비용 부담자는 정부, 프랜차이즈는 이용자. 그리고 전자 바우처.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 있는 쿠폰인데 그게 종이 바우처도 있고 전자 바우처가 있는데 전자 바우처가 카드 같은 거예요.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게. 자조 방법은 스스로 돕는다. 수혜자, 지원자가 같다. 키워드가 지금.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뭐 4번 아주 쉬운 키워드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니용상 풀면 되는데 2번 봤더니 정부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아니잖아요. 누가? 이용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번 내용은 그 바우처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쿠폰을 주게 되면 정부가 비용 부담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 가시면 돼요. 무난한 문제예요. 7급하고 9급의 차이는 문제 구성 차이지 내용 차이가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다 보시면 돼. 문제를 낼 때 좀 단편적으로 낼 것인가 아니면 복합해서 낼 것인가예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다는 거. 대신 복합이라서 시간은 걸리고 문장이 좀 길어질 뿐이에요. 포장지가 좀 화려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 24번은 민영화의 단점으로 늘 나오는 게 뭐냐? 항상 책임성 문제가 생겨요. 그럼 민영화는 민간한테 맡기거나 민간처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책임성이 약해지고 문제가 터져도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민간과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그런 폐해가 늘 생기기 때문에 2번이 답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25번은 자, 공기업 민영화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문제푸는 약간 스킬이 필요해요. 자, 1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본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이걸 푸는 순간, 비록 지방 7급 문제긴 하지만 비록 이거를 본 적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처음 봤어. 이런 질문을 넘어가 보는 거예요. 2번. 공공 영역의 일정 부분 축소하는 거죠. 민영화. 정부가 작아지는 거예요.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요금이 약화될 수 있지. 여러분, 정부가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람한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맞지, 그것도. 반대로 민간이 한다. 이거를 민간이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한테 안 할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할걸? 돈 있는 사람한테만? 이것도 맞는 말. 공기업을 매각하게 되면 공공재정이 확충이 되겠다. 팔았잖아요. 팔았기 때문에 재정이 들어온 거잖아요. 돈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2, 3, 4가 맞아요. 근데 1번은 모르겠지만 답이 될 수 있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해설을 해놨지만. 항상 시험은 다 공방계에 나오지 않는다. 안 한 것도 나온다. 풀 때는 아는 걸로 제어감은 남는다. 남는 게 답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모든 시험은 마찬가지. 객관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주관식은 써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못 쓸 수가 있지만, 그렇죠? 객관식은 주어져 있잖아요.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제일 맞고 제일 틀린 걸 고르면 되는 거죠. 자, 26번은 문화인데요. 봤더니 뭐 권위주의, 집단주의, 온종주의, 형식주의 내용인데요. 이것도 읽고 푸는 거예요. 우리 문화 쪽은 그렇게 안 중요하지만 나오면 그 문화의 특징을 물어봐요. 근데 읽으면 다 답이 나와요. 제가 늘 그랬지만 여러분 무슨 개념 정의할 때 단어로 풀자 했잖아요. 단어.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주의예요. 권위주의, 뭐 온종주의, 또 뭐 형식주의, 뭐 집단주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이 단어를 중시합니다. 권위를 중시, 온정을 중시, 정을 중시, 따뜻한 정을 중시, 형식을 중시. 그러면 다 풀려요. 자, 권위적이다 그러면 뭔가 좀 목에 힘주는 느낌이 들어요. 직분화 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밀실화, 참여가 안 되거든. 권위적인 사람들은 감히 부하에 참여 인정 안 해요. 몰래 혼자 소속할 뿐이지. 이런 식이. 집단주의. 자, 집단주의는 집단을 중시하는 거야. 집단을. 그러니까 우리 집단을 우선시키는 거죠. 그렇죠? 집단주의. 그러니까 다른 집단과 약간 배타적 관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할거적이 생겨. 할거가 생겨.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소가 아니고. 온종주의. 정에 빠지면 사람이 불공정해져요. 그렇지? 여러분, 사람이 정이란 가슴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가슴. 정으로 끌리는 것은 누가 봐도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공정성을 떨어뜨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뭐 답은 금방 그럴 수 있어요. 제 말은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항상 평상시에 단어 갖고 개념을 해놓으시면 새로운 게 뭐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막연하게 권위주의, 막 비민주화, 집권, 막 이거 암기, 그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암기를 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나오게 해놓고 앞에 제목이 있으면 그 큰 모차가 있으면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서 다 매칭이 되잖아요. 비민주화, 집권화, 과잉 충성자 막 나올 거예요. 과잉 동조자. 그렇지. 끝. 굳이 그거를 암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27번 같은 경우가 좀 어려웠어요. 문제가. 자, 지방정부의 공급 체계 및 방식. 내용은 다 민영화의 방식이에요. 이거에 이미 국가직 구급에 나오기 전에 1년 전에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 보시면 되고 안 하면 틀려요. 제가 지금 제일 나름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문제예요. 여기서는 민영화에서는. 왜? 안 하면 틀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읽으면 풀어요. 요것만 정확히 좀 봐놓자. 일단 문제 푸는 방식으로 1번 정부의 직접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 체계는 뭐 쓰레기 수거라든지 사회복지사업, 시설관리 등에서 적용되고 있어요. 틀릴 게 있나요? 뭐 우리 쓰레기 수거 맡겨서 하고 있잖아. 민간들한테. 그렇죠? 복지도 다 맡기고 있잖아. 복지사, 노인, 시설 같은 거. 시설관리 다 맡기고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2번 과잉 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의 비효율 혜택으로 계약 방식을 통한 공급. 이게 컨트랙팅 아웃. 민간 위탁 방식이야. 틀릴 거 없죠. 1번은 무조건 맞아요. 1번, 2번은. 3번 사용자 부담 방식 활용은 전형 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여러분 사용자가 부담한다. 즉 수익자 부담한다가 우리 이용자한테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게 공정해요. 이용치 않은 사람도 부담하는 게 공정해요. 이용자가 부담해야 공정하죠. 그렇죠? 그거 맞네 이것도. 그럼 답은 4번. 이겠네. 뭔지 몰라도. 답이 4번이에요. 이거는 쉬운 문제라고. 그러니까 2017년도 나왔던 서울 7급 여로지 이거는 쉬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9급이니까 쉽게 나온 거고 그 박스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늘 언급했던 카메라에 찍어서 자꾸 보고 다니셔라. 응? 그러면 이게 다 머리에 들어올 거다. 자, 됐고 28번은 읽으면 되는 문제라서 읽어서 푸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책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게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수장 실패와 대응책을 박스로 물었다. 이거는 정말 단편적이라서 그는 바로 풀어도 보세요. 또는 답치고 암겨도 괜찮아. 근데 이것처럼 읽고 푸는 게 있어요. 이것들은 절대 답치지 마. 답 보지 마세요. 고민하세요. 고민. 답 가리고 고민하세요. 뭐가 답일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말했지만 질적인 공부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일단은 읽어보자. 읽고 고민하시라. 답을 골라라. 최대한 답을 골라보자. 그래서 해설 보고 틀렸으면 왜 그랬지 확인해보자. 그래야 실력이 조금씩 늘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29번은 이제 시민사회 또는 NGO 문제인데요. 우리가 행정 환경 중에서 지금 정치, 법,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인데 문제가 지금 2010년도 나왔죠. 그리고 밑에 31번이 그나마 최근 문제인데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한때 좀 나오다가 거의 주고 있다가 살짝 가끔 나올 정도지 큰 비중은 없어요. 1번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시민사회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와 비정부 간의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맞지 뭐. 틀릴 거 없잖아요. 요즘은 적대가 아니야. 동반자로 봐요. 파트너. 2번은 자, 비정부 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관계가 대체 관계인지. 벌써 이제 의심되는 단어는 나온 거예요. 대체적 관계냐. 대체. 이게 당장은 뭐 확답이 안 서요. 3번. 비영리 조직의 지닌 특징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이익은 비배분이에요.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익 나누지 않아요. 그렇죠? 자율적이죠. 시민단체나 NGO 또는 NPO는 다 자율적인 모임이에요. 조직이고.
틀릴 거 없어요. 4. 정부가 지지나 지원이 필요성을 위해서 특정한 비정보 조직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계속서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 개발도상국은 성장을 누가 주도할까요?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NGO 등은 의존 관계가 많아요. 근데 벌써 2와 4가 벌써 어떤 것은 의존 관계라 하고 어떤 건 대체고 이외가 있는 것이 뭐 대립적 관계도 있고 대립적 그리고 보완적 관계가 나와요. 자, 이게 정부하고 NGO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보완의 의미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때 하는 말이고 대립은 NGO가 정부하고 시각 차이 때문에 시각 차이로 인해서 긴장 관계일 때예요. 시각 차이로 긴장 관계일 때 쓰는 말이 대립 관계. 대체란 NGO나 NPO가 공공재의 공급을 대신할 때, 공공재의 공급을 아예 대신해서 공급할 때가 대체. 이놈은 개도국에서. 이런 비용을 정부가 댈 때. 자, 이게 키워드예요. 이만큼 알면 돼요. 자, 이것도 꽤 됐지만 제가 2007, 8년부터 제 개인 문제집에 이걸 해서 늘 연습했던 게 2, 3년 뒤에 나온 거예요. 저는 책에 그 출간된 책이 있기 때문에 증거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유력한 책에서 내가 발췌해서 문제풀이라든지 또 제 문제집에 반영했는데 나중에 나온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것도 두 개는 제거가 되는데 두 개가 남아있단 말이죠. 하나는 의존, 하나는 뭐 대체. 뭘까? 고민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문제. 사실 두 개만 남아도 정답률이 많이 떨어져요. 공부 안 하면 틀리니까 일단. 지금은 이거 아니까 틀리면 안 되겠죠. 한 번 나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문에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두셔야 돼. 자, 30은 별거 없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31번은 자, 정부와 NGO 관계 읽고 푸는 문제. 자, 밑에 항상 가리고 보셔야 돼요. 좋은 거 보는 쓰는 시민단체를 당연히 강조할 거야. 우리나라는 시민단체 자율성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청 지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NGO는 민간단체 보조법이 있듯이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는 자원이 많을까 적을까? 자원이 적어요. 그래서 정부한테 지원을 안 받으면 활동하기 힘들어요. 물론 받은 만큼 정보를 제대로 비판하기 힘들 수 있지.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정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3. 유착 문제라든지 또 균형을 위한 조건에 정보의 공유도 필요하고 사실 이것도 1번과 3번과 4번이 무난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의심이 가거든. 지원을 안 받나? 의심이 가지만 1, 3, 4가 틀릴 게 없어요. 답은 2번이 남게 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행정정보 공개 문제예요. 자, 행정정보 공개는 법률 문제고 이론상은 딱 두 가지. 앞에 연역에 나오는 거하고 뒤에 문제점 정도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32번은 법률 100%. 33도 법률 100%. 그 다음에 34번만 이제 문제점에 있는 지적하는 이론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겹치니까 여러분들은 33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은 거. 자, 지자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틀릴만한 지문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우리 규범 체계가 있는데, 자, 맨 상위 규범이 뭐죠? 헌법. 그렇죠, 헌법. 밑에는 법률. 밑에는 명령. 그리고 조례. 그리고 규칙이 있어요.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는 요 법률의 범위 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게 틀릴 게 없어요. 틀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답이 1번이죠. 2번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있는데 법률은 큰 그림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임을 주는데 그게 이 명령인 대통령령이에요. 일종의 시행령이지, 시행령.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명령, 대통령 명령이에요. 이렇게 됐다. 문제 풀 때 지문에 뭐 대통령령 있으면 이거는 항상 밑줄 쳐놓고 주의. 혹시 법률 아닌가? 이렇게. 마찬가지. 자, 법률이 보여도 대통령령 아닌가? 의심. 항상 두는 의심거리예요. 자, 뒤에 나오지만 제명정에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뭐로 설치하더라? 법률. 뭐가 아니고 대통령령 아니고 법률.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두 개 준비하셔야 돼요. 틀린 거고. 자, 공공기관은 뭐 예산 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다른 법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라고 규정이 됐더라도 공개해야 돼? 아니지. 공개 원칙이지만 그게 다른 법에서 공개하지 마라.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틀린 말이잖아요. 그리고 차도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를 받으면 얼마 이내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10일 이내에.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거든. 연장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답은 1밖에 없죠. 그냥 무난한 문제. 자, 34번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뭐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불용평성 초래한다거나 또 괜히 공개했다가 말썽 나올까봐 안 하려고 하는 좀 소극적 형태가 나온다거나. 근데 업무량은 증가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공무원 됐어요. 내 근무하는 중에 지금 보고서 막 작성 중이야. 근데 누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왔어. 자, 이건 일종 민원이야, 민원. 내 업무고 인원이에요. 뭐가 우선이지? 민원이 우선이거든. 그러니까 업무가 쌓이게 돼. 업무량이 증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업무량이 증가하는 게 맞죠. 그래서 또 5번도 책임을 피하려고 뭐 정보를 변조, 왜곡할 여지도 있는 거니까. 자, 행정정보 공개를 처음으로 제정한 지방이 어디죠? 청주시. 그죠?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 청주시. 자, 청주시가 처음 조례 만들었고요. 정보공개 조례 만들었고 나중에 법률 나와요. 이렇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자,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근데 이 정보공개법만큼은 청주시인 이 기초지자체가 먼저 만든 다음에 법을 나중에 만들었어요.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이거 암기가 의미가 있다. 92년도 조례. 이건 96년도에 법을 만들었어요. 자, 96년, 92년 비교해서 하시면 돼. 이렇게. 단순하지만 암기.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의 환경의 문제죠. 항상 문제라는 거는 다는 아닌데 그 문제 갖고 기본을 다지는 작업이에요. 공부한 것 확인하고.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문제보다도 양이 작더라도 많이 풀자. 자주 풀고 아는 건 지워버리고 모르는 것은 체크했다가 반복하시면 돼. 됐죠? 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